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맞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어제 오후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첫 대구 경북 방문인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이 취임 후에 첫 번째 TK 행으로 이번 추석 때 방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방문은 처음으로 민생 행보를 추석 기간에 이제 하지 않습니까? 긴 연휴 동안 그 중에 이제 대구 경북을 마침 찾았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대구 경북을 방문한 건 처음인데 왜 이런 그런 점에서 중요하냐 하면은 이번에 이 문 대통령의 이제 국정 동력을 계속 살려가려면 지지율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고공행진해온 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 더 올라가느냐 반등하느냐 그다음에 지금 더 하락을 하느냐 하는 60% 중후반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그 문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다음에 그 과거에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알려졌던 이 대구 경북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 또 민생 전체적인 국민 전체의 민생 행보라는 측면을 찾은 것 같고, 이번에 추석에 중요한 과제가 역시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핵미사일에 대한 대처라는 외교안보 문제, 그다음 민생 문제, 그다음 한미 FTA 이후 문제인데 일단 민생 그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일단 안동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방명록에 서해 유성룡 선생 생가를 방문했는데 방명록에 뭐 제조 산하, 뭐 나라를 다시 세운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픽 보겠습니다. 제조 산하라는 뜻, 그리고 비리를 경계한다라는 의미의 징비를 이렇게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그 전국 구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어떤 고뇌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이번 행보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가지마이소 행보다라고 저는 일단 진단을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최근에 보수 그 지지 세력 가운데 일부가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좀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TK 지역을 중심이 TK 지역이 아무래도 그 여론의 이제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쪽 민심을 좀 달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것 같고, 이 제조 산하는 이제 서해 유성룡 선생이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국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실 때, 그때 임진왜란 당시에 이수진 장군이 이제 써서 준 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거의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의 이제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사실 그 2016년 말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 신분이죠. 로 2017년 그 새해 사자성어로 쓴 게 바로 이 겁니다. 제조산하.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 기간 내 동안에도 사실은 이제 지지 세력들이 제조산하 그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단어에 이제 각별히 이제 좀 애정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의 적폐청산도 결국은 제조산하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징비록이 결국 이제 서해 유성룡 선생이 이제 그 임진왜란 중에 이제 쓴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전쟁사 아니겠습니까? 전사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징비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좀 준비도 하고 경계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의미도 이제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역시 이제 그렇게 대처를 하겠다. 그러니까 안보를 매개로 해서 TK 민심을 달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번 행보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도 제조 산하하는 마음으로 다시 적폐청산을 계속 이어가겠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제조 산하는 개혁, 새 정부 촛불 혁명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이런 개혁 작업을 계속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고, 쉽게 말해서 적폐청산 이 의지를 계속 다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징비는 쉽게 말하면 비리를 경계한다. 그래서 지금 역대 정부가 계속 그 비리로 해서 임기 말에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이제 국정농단으로 해서 그런 과거 정권의 비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안 해야 된다는 거를 본인이 다짐하면서 또한 자기 측근들한테도 이런 나름대로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뜻을 강조하는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런 어떤 강한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올랐고요.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도 올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이 이번에 방문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도이고, 그리고 광주 전라 지역은 뭐 8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CBS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약간 회복되는 그런 국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60% 이제 중반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약간 치고 올라오는 그런 이제 지금 이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초기에 굉장히 위기감이 이제 많이 이제 고조가 됐었죠, 국민들 사이에서. 예. 그리고 역시 뭐 전쟁 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얘기도 이제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들이 상당히 좀 이제 불안감에 많이 휩싸인 거죠. 그러면서 이탈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오면서 이제 역시 북미 간의 대화 쪽으로 좀 더 방점이 찍히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안감도 조금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사실은 평화를 이제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유엔 연설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방향이 역시 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자각 증세가 어느 정도 이제 들면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랄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뤄진 게 아닌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사실은 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북한과 두세 개 채널,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국민들 대부분이 생각만큼은 그렇게까지 불안감을 많이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또 TK 지역에서 한 10%포인트가 올랐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는 TK의 지역의 조사가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는 데서,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그래도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이 대구 경북인데 여기서 좀 오르는 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건 리얼미터의 조사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게 지난주 조사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소위 2.1%포인트 오르면서 나타나서 결국엔 대구 경북에서도 10% 가량 오른 거로 11% 가량 오른 거로 나왔는데, 또 마침 동일 기간에 조사한 하루 차이로 조사한 갤럽 조사는 또 5%가 또 그 주에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개의 여론조사를 합쳐서 얘기하자면 지금 상승 기류와 하락 기류가 서로 교차하는 보합세가 아닌가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까지 지지율이 최근 한 달 동안 좀 약간 하향 추세를 해왔는데, 그래서 지금 60% 중후반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서울과 지방의 민심이 서로 섞여지면서 과연 그게 약간 하향 추세로 가느냐 더 올라가느냐의 일종의 기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아까 안보 문제가 한때는 굉장히 이 미국과 북한 간의 말폭탄 싸움이나 이런 거라면서 굉장히 고조되면서 부정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요즘에 좀 고조됐던 게 조금 식은 측면이 있고요. 좀 완화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폐청산이나 이제 정치 보복 논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건 두 갈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연말로 다가갈수록 결국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경제 분야의 일자리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민생 문제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과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반사는 이것, 그리고 대통령의 탈권의 소통이 뛰어남으로 인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러한 경제적이고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지지율은 과거에 잘못했던 거에 워낙 잘못을 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로서 다시 좀 지지율이 높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지지율로 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취임 150일이 어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의 지지율, 그것도 한번 그래픽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그동안의 국정수행평가, 이거 150일이 되는 날 그와 맞물려서 미리 조사를 했던 건데요. 역시 같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긍정이 2.1%포인트 조금 늘었어요. 부정은 좀 줄었고요. 이게 이제 추세로 보자면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조사 결과에 비해서 65% 정도 나왔을 때하고 비교해 보자면
오차 범위 내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이제 추석 아마 이 지금 기간 중에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내일 새 또 여론조사를 추가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 이후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기엔 뭐 큰 변동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임기 100일째 맞았을 때 이제 지지율에 비하면 지금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역대 이제 다른 전직 대통령하고 비교하더라도 그렇고 해외 이제 다른 이제 그 국가 지도자들하고 비교하더라도 그렇고 예. 지금 이렇게 절대 이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게 67%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이제 이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정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 그 향후에 이제 그 지표를 좌우할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역시 이제 적폐청산의 속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하자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은 이제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보수 쪽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특정인들을 겨냥해서 너무 이렇게 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 내지 중도 쪽에서도 약간 우려의 시선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과거의 문제에 좀 매여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적도 일각에서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초반 지난 100일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그 이후 지나면서부터는 지난 한 달여 동안은 거의 적폐청산 얘기가 예. 거의 이제 모든 그 언론의 그 지면을 장악하는 이런 정도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감이 제가 보기에는 최근 그 보수가 일부 일탈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는 방향성은 옳지만 그 속도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조율을 해나가는 그런 좀 정밀한 전략 이런 것들이 청와대가 좀 앞으로 취해야 될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블랙리스트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시 김관진 장관, 원세훈 원장, 네.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네, 상황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정치 선거 개입이나 이런 거는 블랙리스트 그리고 문화예술계 이런 사람들이 관여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수술하고 도려내므로서 앞으로 진짜 국정원이 선거나 정치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 이러한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처벌이 불가피하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보수층들은 또 그러한 이 보복이 아니냐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아주 이 사정 작업을 외과 수술식으로 잘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속도라든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 논란에 덜 휩싸이도록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것들도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데, 지지율에 영향 주는 아까 말한 것지만 안보 문제, 바로 이 적폐청산 문제, 그다음에 한미 FTA를 비롯한 이 경제적인 이 문제, 요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연말 연초에 이제 지지율이 현재 이번에 나오게 되고 연말 연초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이 내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아닙니까? 예. 지방선거 때 지지율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52.5%가 넘으면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그 40% 중반대 이하로 가면 야권에 유리하다고, 그 중간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백중세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이제 67%, 65% 이상, 67, 8%, 5% 나오는 거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볼 때도 높은 거고 3분의 2 이상이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높은 건데, 과연 내년 8개월 이후에 52.5% 이상을 잘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지금 현재 여권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주요 현안, 안보 문제라든가 또는 적폐청산 문제는 그동안에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계속 지지해야 할 문제고 특별한 입장 변화, 태도 변화가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뤄야 될 FTA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의 힘이 어느 정도 발휘할 건가 하는 건데요.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 FTA 관련 발언,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문제 짚어봅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게 모두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마치 한미 FTA와 한미 동맹을 섞어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분류입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한미 FTA는 한미 FTA입니다. 당당하게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당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하고 제2의 이완용이라고 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데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익 손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네, FTA 재협상을 사실상 이제 하기로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 끝나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사실 FTA 체결 당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 얘기처럼 아니 우리 할 때는 뭐 그렇게 외국노 이완용 얘기하더니 그럼 한번 잘해보쇼. 이런 뉘앙스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은 좀 해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찌됐건 그쪽 진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관련한 해명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한미 FTA 그 당시에 이제 한 거에 대해서 농업 분야나 이런 쪽의 피해가 워낙 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저렇게 이제 심한 말도 좀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이제 그때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한미 FTA 그 협상 자체를 지금 그 정도라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좋은 성공인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렸단 그렇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해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한미 FTA 협상을 잘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얻은 이제 그 무역상의 여러 가지 이익을 보더라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좀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좀 자극적인 표현을 좀 썼다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좀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과를 좀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일단 선행이 좀 어느 정도 돼야 할 것 같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국민에 대해서도 대국민 유감 표명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협상을 잘하는 이제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니까 협상을 과연 이제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미 FTA 그 조항들을 지켜내느냐, 수성을 하느냐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줘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지만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아마 감수를 할 생각을 할 거예요. 한데 과연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이제 막아낼 수 있느냐. 그건 결국은 협상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능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번 재협상 과정에서 또는 이제 개정 협상 과정에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내주게 된다면 아마 비난 여론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들이 한미 FTA 할 때 그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더 국민들이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동차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자동차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거의 맥을 못 춘다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힘든데 예. 거기다가 FTA까지 맞물려 있고 농민들 지금 FTA 할 때도 반대했는데 여기 문 더 열으라고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더 이상 물러설 새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한미 FTA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통령과 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과는 아니더라도 해명이라든가 입장 표명이 필요하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협상 능력, 실제적인 협상을 굉장히 잘하는 게 필요한데, 그중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될 게 자동차 분야거든요. 근데 자동차 분야는 지금 중국에서의 좀 사드 우리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미국 시장까지 어려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자동차 분야 관세 부활 등을 요구할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게 잘 지켜내는 게 필요하고 또 이제 철강 분야는 이미 반덤핑 관세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또 추가 요구가 뭐 심각할 것 같지는 않지만 요 분야하고 농산물 분야에서 그동안 최장 15년에 걸쳐서 이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거를 당장 없애달라고 이제 미국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농민들이 피해되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불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미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법률, 금융 이런 분야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불리하게 해서 미국이 많이 흑자를 거두고 있거든요. 이런 예. 분야들 이런 거라든가 반덤핑 관세라든가 세이프 가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불리한 것들은 또 잘 요구를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협상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요것도 하나 짚어보죠. 처음에 미국에서 재협상 한다고 발표를 하자 우리 정부는 재협상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흘러가는 걸로 봐서는 뭐 이걸 재논의인지 재협상이든 어찌됐든 바꾸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꾸면 우리한테 불리하게 바꾸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라면 뭐 말장난이죠. 재협상이든 뭐 재논의든 어찌됐든 중요한 건 다시 본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조금 물러났다든가.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주장이 이제 그런 겁니다. 왜 재협상 없다고 하더니 재협상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부터 일단 사과를 해라. 뭐 이렇게 지금 공세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이 지난 정부처럼 국민들은 이 정부는 안 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러니까 뭐 담배세를 사실상 인상해 놓고도 이건 뭐 증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식의 설명을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건 뭐 재개정, 그러니까 이게 재협상이나 뭐 개정 협상이나 그게 그건데 왜 이렇게 표현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국민을 자꾸 속이려 드느냐. 결국은 협상 다시 하자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설명을 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요. 예. 그러니까 재협상 맞죠. 재협상 맞는 거고 지금 심지어 미국 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아예 폐기하자라는 얘기까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안 뭐 좀 수그러 드는가 했더니 다시 또 뭐 폐지까지 얘기를 좀 하고 나오면서 굉장히 좀 공세적으로 지금 이제 밀어붙일 그런 이제 조짐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또 LG 삼성전자 지금 세탁기 부분도 지금 당장 문제 제기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철강 부분은 최근에 또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실질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막아내면서 이제 우리 이걸 관철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그렇게 녹록한 과제들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문제는 패싱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페잉이 문제입니다. 페잉이.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안보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대신에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가를 한미 FTA, 지불해라.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드 부분도 그렇고 비용 한국에서 지불해라. 그다음에 한미 FTA 협상도 이것도 협상에서 미국 쪽에 좀 유리하게 만들어라. 근데 결국은 보면 다 경제로 좀 귀결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하고 협상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산업적으로 미국이 이 이득을 취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얼마나 많이 이제 페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거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뭐 방위 산업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은 뭐 방산물자도 좀 더 사가라는 거 아닙니까? 좀 예. 고가로 더 사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고 또 개개의 대응책과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분위기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실은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한마디 하자면 패싱이 아니라 이제 페잉의 문제에 봉착했다라고 해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국가 간의 이익이 걸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지만은 삼박자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협상 직접 나서는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이 협상을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 협상할 때 김현종 본부장이 많이 주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뭐 잘할 거로 기대를 하고요. 로버트 라이저 그 USTR 대표하고 이제 그 라이트 하이저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하나는 문 대통령도 이 일종의 협상의 큰 결국엔 책임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그 한미 FTA 폐기까지 배수진으로 치고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엔 개정 협상을 미국에서 이끌어내서
그런 미치광이 전술에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잘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도 옆에서 이렇게 뭐 수수방관하고 이렇게 옆에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초당적으로 야당들도 역할 분담을 해서 도움을 주시는 방안이 뭔지를 같이 해가지고 서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른바 뭐 지금 패잉 패싱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홍익표 정책이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의장 얘기를 좀 다시 해석을 하면 한미 FTA와 한미 동맹은 다른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에서는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라는 정말 수치스러운 얘기를 외국 언론에서 들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김정은이 저 미치광이처럼 저렇게 뭐 표현 죄송합니다 날뛰고 있는데 같이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 못하고 참고 있는 게 패싱의 어떤 뭐 근거가 됐다면 이거는 페잉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고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사람으로서는 할 얘기는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만큼 이거는 우리 뭐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아유 이번에도 참고 가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당당히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이런 측면이 접근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미국의 이제 최근 전략 관련해서 이제 굿캅, 배드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투캅스 전략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쁜 경찰, 한 사람은 이제 좋은 경찰 역할을 맡아서 범죄를 한 사람이 굉장히 세게 취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말리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그 죄에 그렇죠. 대해서 불게 만들고 뭐 이런 이제 그 미국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요즘에 이제 틸러슨 이제 국무장관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이제 일각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현재 그 정부 사정을 좀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이 국캅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배드캅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좀 강하게 때로는 이야기할 사람이 지금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참모 가운데 누군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가, 이거는 좀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 내릴 필요가 있긴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이제 평화를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 강하게 얘기하거나 이제 이런 스타일도 아니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 적당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뭐 김현종 이제 통상교섭 본부장이라든가 또 나머지 다른 그 관계 장관들이 나서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풀어나갈지. 때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배드캅 역할도 해줄 사람이 좀 정도 얘기도 좀 그렇죠. 하고. 배드캅 역할 해줄 사람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좀 심각하게 고민은 좀 해봐야 한다. 국가 간의 교섭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런 문제를 계속 이제 제기를 왜 재협상을 한다고 안 한다고 해놓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추석 때 보면 이제 추석 민심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결국 선거 얘기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추석 민심 많이 하는데 그거 하나만 좀 짚어보도록 하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지금 출마를 할지 말지 지금 뭐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30초 정도만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할 것 같습니까? 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그 얘기만 잠깐 나누도록 하죠. 본인은 지금 현재 선거 전에서 당대표 선거 전에서는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놨었는데 당대표가 된 뒤에는 지금 현재 약간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살 길은 안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서 뭐 당선시키는 것만이 유일하게 국민의당이 어찌 보면 활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그럴 경우에 그 가장 큰 변수는 당선 여부의 변수는 야 3당이 각자 후보를 내느냐, 선거 공조를 해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지면은 대선도 끝인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뚜렷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론의 추이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보고 그 전에 아마 일단 후보로는 띄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른바 에드벌룬을 좀 띄워서 반응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려 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덕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